전호근 경희대 교수님께서 동양고전 번역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논어 번역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호근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동양고전 번역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는 건데요. 제 글은 이제 논어 번역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까지 썼던 글 4종을 요약한 것입니다. 모두 한 400, 원고지로 200자 원고지 한 400매 정도가 됐는데 줄이고 해서 한 140여 매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논어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를 이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리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논어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제 글은 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 시기의 논어 번역 2종을 다루고 있고요. 1576년 그 선조 9년 때부터 시작돼서 율곡 이의가 은혜한 사서 율곡 은혜, 그리고 이제 1585년에 역시 선조 때에 시작돼서 완성된 관본 칠서 은혜, 이게 이제 전통 시기의 논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한자의 우리말 현토를 한 수준에서 크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의 번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대의 그 번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통 시기의 은혜와 비교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글 속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광복 직후의 논어 번역을 광복 직후부터 60년대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의 논어 번역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의 논어 번역, 그리고 80년대의 논어 번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인데,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발표회장 밖에서 논어 주소라는 그 새로운 번역서를 보셨을 겁니다. 오늘 책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내용을 접하고 그 내용을 같이 다루어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을 다루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그것은 아마 별지로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 시기 번역은 사서 율곡 은혜와 관본 칠서 은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1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으로 평가하는 최남선의 소년 논어가 나와 있습니다. 최남선의 소년 논어는 다 아시는 그 소년이라는 잡지가 있죠. 그 잡지가 1908년에 창간이 됐는데 1909년 총 9호부터 총 12호에 이르기까지 논어가 번역되어 실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2002년도에 국회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근대 잡지를 뒤지다가 소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 최남선이 번역한 소년 논어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학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전에는 누구도 이 소년 논어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논어의 번역 내용이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시죠.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쭉 소년 논어의 그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16페이지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기존의 그 은혜본은 원전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 번역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소년 논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세까지의 육아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불가침의 텍스트죠.
잘못 읽을 수는 있어도 경전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게 이제 조선시대 유교 철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시기인데, 최남선의 소년논어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원전 숭배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원문을 그 번역문을 보고 원문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육아문헌을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소년논어가 나오던 그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세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근대적 가치를 시도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번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년논어는 그 한문 문자를 우리말로 바꿔서 현토하는 수준의 번역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그 삶의 문맥을 활용해서 번역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하기편 3장에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교원은 말을 잘하는 것이고 영색은 낯빛을 착하게 꾸미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어진 사람이 드물다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물론 다른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 최남선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말 납신 잘하고 남의 비위나 살살 잘 맞추는 사람의 사람다운 사람 없습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에 그 대중들의 언어를 그대로 활용했고, 그리고 마치 이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듣는 이야기를 논어 번역을 통해서 구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언어를 한문의 고전을 우리말로 바꾸는 선에 그치지 않고 원전에 나와 있는 그 삶의 그 문맥을 현재 우리 삶으로 환치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번째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년논어는 없습디다, 있습디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를 그 동등한 상대로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권위적인 태도를 벗어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은혜본이나 그 소년논어가 나오던 그 시대의 다른 논어 번역서들은 니라거든요.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년논어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가 있는데, 번역문을 통해서 주자학 일변도의 학술 경향에서 탈피했다. 이것은 뭐 요즘 상황과는 좀 다르죠. 요즘은 주자학 일변도의 학술 경향에서 탈피했다는 게 뭐 커다란 학문적인 의미를 꼭 가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소년논어가 나오던 시대만 하더라도 주자학 일변도의 그 고전 이해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예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문적 다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제가 뭐 그 당시 일본의 번역서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역시 교원영색 선어인이라고 한 부분을 일본의 학자 오마치 게이게스가 번역한 그 상해 전역 한문 총서 논어 대학 중용의 하기편 3장의 번역은 교원영색 선 이까나인에서 뭐 번역된 것이 이까나 이 세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 소년논어 번역 수준은 기존의 국내의 번역서와 달리 그 번역서의 문제점을 넘어섰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뭐 일본의 번역서와 견주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번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번역은 바로 소년논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19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 그 당시 그 소년논어 시기는 아니지만 10여 년 이후에 1922년 또는 1932년에 간행됐던 언역 총서 중에 언역논어가 소개되어 있고 또 은혜논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별을 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부터는 이제 비로소 그 광복 직후의 논어 번역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역시 그 중에서도 뭐 이가원 선생 논어 신역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에 가시면 70년대의 논어 번역이 나오는데 70년대 논어 번역서 중에서 특별히 그 평가할 만한 책은 21페이지에 나오는 이오로역 한글 논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로역 한글 논어는 그 1958년에 나온 논어가 있고 그 다음에 1974년에 나온 이 한글 논어가 또 아주 그 독특한 체제와 새로운 면모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이오로역 한글 논어는 완전한 우리말 번역을 지향했는데 번역문이 아주 교묘하게 원문과 대칭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친절하게 그 설명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번역들은 대체로 원문에 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삽입되기 일쑤인데 이오로역 한글 논어는 그런 군더더기가 거의 없고 원문과 대칭적인 구조를 살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예를 들어서 그 첫째 줄에 보시면 논어 위정편의 선행기원 이후종지 이런 대목을 번역하면서 행동이 앞서야 하며 그 말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것이라든지 또는 공호이단 사해하이 이런 그 문장을 부질없는 공부의 골무라면 손해만 벌받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말과 원문의 조화를 균형을 추구한 번역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논어 번역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번역은 2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성벽회 선생의 그 논어 집주입니다. 근데 이제 성벽회 선생 논어 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민족문화추진회에 85년도에 들어갔는데 성백희 선생님한테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1985년에 민추에 들어갔을 때 논어는 또 정태영 선생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감히 어떤 평가의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24페이지 보시면 그 성백회 선생역 논어집주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논어집주는 사실 지금까지 전공자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한문을 학습하는 원전을 직접 학습하는 교재로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부수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판매 부수를 자랑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1990년에 간행이 됐으니까 80년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년에 간행된 이후에 우리 그 학계에서 논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 책의 체제를 본딴 아류 번역서들까지 나왔습니다. 아예 그 편집 체제, 전통문화연구에서 만든 그 고유의 편집 체제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서 만든 책들이 다수 출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범의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논어 첫 문장의 번역문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얼핏 보면 기존의 번역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의 번역서와 면밀하게 대조를 해보면 이 하기시습지라는 이 구절의 번역을 이 갈지자를 대명사로 분명하게 번역하면서 다른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붕이라는 글자를 동지로 번역한 것도 사실 주위의 논어집주에서 붕을 동류로 풀이한 것을 따른 것이죠. 당시까지의 논어 번역서는 대부분 주의의 주석을 참고는 했는데 원문의 번역은 주의의 주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의의 주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고 원문과 주석의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어쨌든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은밀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그 번역을 평가한 글 중에서 그 건국대 성태영 교수가 그 쓴 글 중에 보면 24종의 논어 번역을 비평했는데 이 성백호 선생역 논어 집주가 오역이 가장 적은 번역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어쨌든 원문을 오리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통적 번역의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까지는 뭐 주자학 일변도의 학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주자학이 이 근대 이후에 주로 비판을 받았지 본격적으로 연구되는 그런 경향은 많지 않았는데 주자 집주를 완역했기 때문에 학술적 균형을 도모한다는 그런 번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에 보시면 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 나온 논어 번역서들도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고 제가 판단하기에 좀 오역이 많다든지 뭐 기본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책들은 소개해서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6페이지가 결론으로 바로 가는데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제가 사실 이제 논어주소라는 책이 미리 나왔으면 미리 검토를 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글을 썼을 텐데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고 어제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글을 써서 일단 급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이 요 별지에 있습니다. 그 별지에 보시면 그래서 아예 챕터를 달리해서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논어 번역이라는 챕터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개한 게 이제 배병삼역 논어, 이지영역 논어 고검주, 그리고 박성규역 논어 집주, 그리고 이제 정태현 선생의 논어 주소 1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 네 책은 모두 다 노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제 높이 평가 받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일단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정태현 선생님 논어 주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 정태현역 논어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최근의 논어 번역서 중 단연 주목할 만한 책은 정태현역 논어 주소 1이다. 이 책은 13경 주소의 논어 주소를 번역한 책으로 한대에 시작하여 송대에 완성된 경학 전통을 고스란히 복원했다고 할 만큼 전통 주석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은 지금까지 번역된 적이 없는 13경 주소 중 논어 주소를 번역함으로써 학문적 저변을 다양화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물론 원전은 있죠. 원전은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문헌적 근거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번역 중 주의 주를 은밀하게 번역한 책은 있었지만 그와 맞먹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논어 주소를 번역한 책은 없었다. 그 때문에 주의 집주의 한계를 얘기할 때도 학문적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주의 집주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도 이 고주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책으로 인해 문헌적 근거를 확인하면서 주의 집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책을 펼치면 기존의 논어 번역과는 사뭇 다른 표현과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위편 제1장의 첫 부분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전통의 은혜에서 자 가라사대 하는 방식을 복원한 셈인데요. 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라는 호칭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마치 은혜본을 접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성급한 독자는 우리말을 홀대한 번역이라고 지레짐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후의 주석을 잘 읽어보면 전통적 함의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라는 호칭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맥락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자는 공자를 지칭한 호칭이지만 이를 공자라고 번역하든가 선생 또는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게 되면 마용이 남자지 통칭이라고 풀이하고 공영달이 남자 유덕지 통칭이라고 풀이한 맥락이 보존되기 어려운 물론이고 다 잘하는 호칭을 갖고 문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다른 선생을 호칭할 때 자왈이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석이 모조리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자를 둘러싸고 학자들이 고민한 그 사유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왜 자가 이렇게 다시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마치 금성, 태백성, 계명성, 개밥바라기와 샛별이 금성, 태백성, 계명성은 한자어고 개밥바라기, 샛별은 우리말인데요. 모두 하나의 별을 가리키는 지시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 금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기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태백성은 가장 밝다고 해서 태백성이고 계명성은 아침을 열어주는 별이라고 해서 계명성이고 문헌적 근거도 다 다르고요. 개밥바라기는 저녁별이고 샛별은 새벽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시로 같은 사람이 시니피아와 시니피앙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인데 꼭 프랑스 언어학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존의 우리 사유구조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번역은 원문이나 주석 모두 대충 넘어가는 구석을 찾기 어려울 만큼 한자 한자 정확한 축자역으로 원전을 충실하게 독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학문적 은밀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에서 자왈의 왈을 왈자 하나를 두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종구얼성 이렇게 풀이한 것을 이렇게 해설을 해요. 형부에서 구를 취하고 성부에서 어를 취해 자의와 자음을 나타낸 형성문자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은밀한 주석으로 텍스트를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완전하게 번역하겠다는 역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허술하게 해왔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은밀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태도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때도 그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유붕자원방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붕자원방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붕우자원방래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호통의 벽응편 그리고 이제 정연의 주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저번의 글자를 고치거나 보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앞으로 이 학문적 연원을 중시하는 이게 한당 경학 전통은 학문적 연원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통 경학의 충실한 복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고전 번역과 연구의 전범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그저 말을 했을 뿐이고 한번 내뱉은 그 말은 여느 말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도 공자는 자신의 말이 후세에 전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기록한 논어는 당대에 엮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두세대 동안을 견디다가 제자의 제자대에 이르러 비로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난생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칠 만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슴 불타는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내용은 예를 들면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퇴근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말과 사람이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값보다 말값이 더 비쌌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백리아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고 안녕의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한 이야기가 평범한 이야기가 평범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 서열을 송두리째 뒤엎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추적해야 이걸 알아낼 수 있느냐? 논어의 맥락을 추적하고 공자의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걸 우리가 버린다면, 그 전통의 복원이나 배경을 버린다면 이런 내용이 이해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락만 읽겠습니다. 논어의 텍스트를 삶의 문법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새는 하늘을 나는 것도 있고 땅을 걸어 다니는 것도 있다. 새만 그리고 배경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독수리인지 닭인지 알 길이 없는 것처럼 논어에 나온 이 평범한 내용이 어떤 맥락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논어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발설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이 참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고전 번역의 과제에 희망을 담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논어 번역을 중심으로 동양고전 번역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전호근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